서울에서 출발하여 목포에서 끝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지만 이 목포대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장하여 고화도의 목포 신해안과 연결해준다. 더불어 영암의 조선 클러스터인 대불산업단지, 고흥의 F1 경기장, 무안공항과의 연결성이 좋아지고 영산강 하구뚝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까지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목포는 2009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항로를 잇따라 개설. 2010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440% 성장하는 등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의 수출입에 비약적인 물류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서남부의 중심축이 될 목포대교를 어떻게 형상화하는 게 좋을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광안대교, 동북아 시대 서해안의 관문 서해대교, 최첨단 공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인천대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해상 교량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도되는 3웨이 케이블 공법이다. 3웨이 케이블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차가 주행을 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그 케이블에 따라서 그 주행자 시점에서 다양한 경치가 보이게 돼 있는데, 저희 다른 유사 교량들을 지나갔을 때 느끼는 그런 그 시야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고, 목포의 상징인 학을 형상화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다른 교량과 차별화되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3웨이 케이블 공법에선 케이블이 상판의 중앙으로만 연결되는 구간이 있다. 케이블이 중앙으로만 연결되면 운전자는 양옆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를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 마치 학이 날개짓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쓰리웨이 케이블 공법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 건 2007년 완공된 미국 보스턴의 찰스 리버 브릿지다. 완공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찰스 리버 브릿지는 특이한 케이블 구조로 보스턴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케이블의 연결은 사장교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양옆으로 장력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3웨이 케이블 공법에서는 마치 거미줄처럼 케이블들이 춤추듯 리드미컬하게 상판 양옆과 중앙으로 움직인다. 케이블이 양옆에서 사라지면 어떤 기분일까? 예술작품같이 우아하게 펼쳐진 케이블들. 드디어 케이블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앞이 탁 트이고 구름과 하늘 위를 달리게 된다. Once you see that, you can tell right away that you are in Boston.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이자 바람에 대한 도전. 이제 인류는 자연 저 너머 미에 도달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바람 센 목포에 이 난해한 3웨이 케이블 공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국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캔틸레버 방식으로 말이다. 캔틸레버 방식은 한쪽만을 고정시킨 채 상판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구조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하게 된다. 바람이 초속 13m를 넘으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한다. 55m 높이의 교량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 오늘 풍속이 한 15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작업판 철수해주세요. 오늘도 작업 취소다. 심할 땐 한 달에 반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 그날은 이제 일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설을 시작을 한 도중에 순간적인 돌풍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타워 기사가 이 작업을 못할 정도로 반응이 불어가고, 이 일기라는 거를 예상을 정확하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바람이 강하면 파도도 역시 거세진다. 목포의 설계 기준 풍속은 초속 45m. 바람 세기로 유명한 제주도와 같다. 게다가 주 항로를 가로지르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 척의 대형 선박들이 목포대교 주변을 분주히 오간다. 거센 파도와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내는 너울까지 이 물살이 때론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포항 주항로로 들어가는 위치에 그 교량이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지나다니게 되면은 항주파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배가 지나고 나서 배로 인해서 생긴 파도들이 이제 그 옆으로 전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으로 뭐 배가 뭐 한 3-40cm만 흔들려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됩니다. 목포대교는 기초 작업도 쉽지 않았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CT 가물막이 공법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 공법은 바다에서 케이슨을 조립한 뒤 바닷물을 빼고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케이슨을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하지만 목포의 물살이 너무 세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점에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는 잠시 한 30분 정도는 딱 멈춰요, 조류가. 그때 모든 작업들이 세팅되는 작업들은 주로 그때 합니다. 뜻밖의 상황도 발생했다. 고무판으로 바닥을 완전히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다. 순식간에 바닷물이 차올라 아파트 6층 높이 15m 가물막이를 가득 채웠다. 안에서 작업하던 기술자들은 모두 긴급 대피하여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목포항은 집안의 균열이 특히 많은 곳인데 그 균열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침투한 것이다. 집안이 사실은 좋지는 않은데 그 닿았던 부분에 어떤 그 고르지 않은 취약한 부분들이 그 수압에 침투돼 가지고 물이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보강 콘크리트를 갖다가 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바람이 센 목포에서 해상 교량의 거대한 대블록을 가설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긴장되는 작업이다. 높이 78m, 아파트 30층 높이의 해상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이 적은 날을 고르고 나서도 당일 새벽까지 계속 날씨를 체크해야 한다.
오늘 인양하여 가설할 대블록은 무게 580톤, 길이 약 32m로 12층짜리 아파트가 옆으로 누워있는 규모이다. 드디어 인양이 시작됐다. 해상 크레인은 시속 12km 이하로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유지하며 천천히 이때 바람이 초속 8m만 넘어도 인양은 즉각 중단된다. 대블록이 흔들려 상판과 충돌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아주 조심스럽다. 이제 목포대교 완공을 향한 꿈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날 밤늦게까지 대블록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용접과 볼트 작업이 이어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교량은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미세한 틈이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거대한 대블록도 마지막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쓰리웨이 케이블 공법에 있어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 케이블 작업이다. 중앙과 양옆을 오가는 케이블로 어떻게 거대한 상판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인가. 각 케이블엔 지탱해야 할 무게에 따라 강선이 37개부터 73개까지 들어간다. 강선 하나의 강도는 1770메가파스칼, 1제곱밀리미터당 180kg을 견딜 수 있어 거대한 화물트럭 한 대를 매달아도 끄떡없다. 케이블의 직경은 18에서 25cm. 케이블이라기보단 하나의 기둥에 가깝다. 주탑의 높이는 167.5m, 아파트 67층 높이다. 그렇다 보니 케이블을 주탑에 연결할 때에도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동원된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저희가 이제 주탑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고소 작업에 인양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먼저 풍속을 체크해가지고 이게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기상 상태를 고려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양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체결 상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작업에 있어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역시 바람. 만에 하나 바람 때문에 67층 높이의 주탑에서 케이블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케이블 연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왜 현장에서 직접 강선을 넣는 걸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오는 게 더 쉽진 않을까?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케이블에 강선을 넣는 방식을 MS 멀티 스트랜드라고 한다. MS 방식은 케이블 안의 강선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긴장시키기 때문에 케이블의 장력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한 가닥 한 가닥의 종합 예술. 쓰리웨이 케이블의 복잡한 선형 관리에는 필수적이다. 300톤의 힘을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30가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가닥에 10톤씩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당길 때 10톤씩 계속 당기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긴장한 케이블들은 그 스트랜드들은 장력이 다 줄어들게 돼요. 계속. 결국에는 다 그 30가닥을 당겼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당긴 스트랜드만 10톤이 가해져 있을 거고 그 전에 당겼던 것들은 순차적으로 전부 다 장력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처음에 당길 때는 10톤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당겨 놓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블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힘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스트랜드들이 동일한 장력이 걸리게 하는 그런 것이 저 MS 케이블을 가설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하여 설치한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케이블은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이 댐퍼. 댐퍼가 케이블의 진동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두 쌍의 평행한 케이블에 한쪽에는 댐퍼를 설치하고 두 케이블을 동시에 그 진동을 줘서 얼마 만에 진동이 멈추는가, 댐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략히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목포대교에 사용되는 것은 링 형태의 마찰 댐퍼. 마찰력을 이용해 케이블의 진동을 제어한다. 두 케이블에 인위적으로 진동을 줬다. 그리고 얼마 만에 진동이 멈추는지 실험했다. 댐퍼를 설치한 케이블은 금방 진동이 줄어들더니 14초가 되자 거의 완전하게 정지했다. 하지만 댐퍼가 없는 케이블은 쉽게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작은 기구로 저렇게 긴 케이블의 진동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 So now you have to imagine when this cable here wants to vibrate, it exerts a friction in these points and it prevents to go too fast, so it stops it. So with this system we can also, by applying more tension in these bolts, we can control the friction here. So depending on the damping ratio required, we can control this. So it's like a car brake. So we control this movement in any direction. So the beauty of this can be even installed after a stay has been already installed, and then the client finds. 사실 댐퍼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63 빌딩도, 서울 타워도, 초고층 빌딩들은 모두 바람에 수십 센티미터씩 흔들린다. 거대한 건물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렇듯 초고층 빌딩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풍진동이라고 한다. 풍진동이란 건물이 좌우로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풍진동은 건물의 형상, 그다음에 건물의 강성, 단단한 정도, 그다음에 건물의 무게, 질량, 그다음에 건물의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송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초고층 빌딩의 높이는 185m. 설계 기준에 따르면 바람에 약 23cm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건물 내에 있는 댐퍼는 제진장치라고 부르는데 보통 빌딩의 맨 꼭대기에 있다. 이 건물의 제진장치는 TMD 형식으로 건물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가해 진동을 제어한다. 관성이 건물의 진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모형으로 실험해봤다. 초록색 물이 담긴 모형은 위에 뚜껑이 없어 물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관성도 크다. 그런데 관성이 큰 초록색 모형의 진동이 훨씬 빨리 제어되는 게 눈에 확연히 드러났다. 관성력의 진동 제어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그렇다면 설계 기준에 23cm까지 흔들릴 수 있다던 이 건물의 진동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을까? 실제적인 데이터가 궁금해졌다. 태풍 곰파스가 왔을 때 그 약 초속 48m/s의 어마어마한 강풍이 왔는데 저희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결과 이제 건물의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이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 변이가 좌우로 30cm 가량 움직이는데 재진 장치를 통해서는 약 8cm 정도 움직이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람 많은 목포에 태풍이 왔다. 가뜩이나 바람 많고 강한 곳에 태풍까지 왔으니 온 도시가 마구 흔들린다. 초속 17m가 넘으면 사람이 걸어다니기조차 힘든 강풍이다. 목포대교 건설 현장은 과연 어떨까? 상판 아래로 길게 뻗은 저 케이블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 내풍 케이블이라고 그 걷어와 그다음에 우물통 상부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진동이 발생할 때 이 케이블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은 텐트 이제 폴대에다가 저희가 이제 줄을 걸어가지고 주변 땅에 이제 경사로 이제 케이블을 걸어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이제 걷어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케이블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태풍이 오면 팽팽하게 잡아당겨 건설 중인 다리의 진동을 제어한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렇게 다양한 진동 제어 장치가 나오기까지 잘 알려진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여 년 전인 1940년 미국 시애틀의 명물이자 당시 세계 3위의 장대 교량이었던 타코마 대교가 바람에 붕괴된다. 강한 바람도 아니고 겨우 초속 10m 안팎의 약한 바람에 대교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다. 현대 과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점점 얇게, 점점 길게 만들어냈던 H형 상판이 문제였다. 교량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달리 실제로 진동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바람의 효과가 더 생기고요. 그 바람의 효과가 이렇게 내려갈 때 더 미는 방향으로 그리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단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더 큰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람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진동은 점점 커져서 결국 발산 진동이 발생하고 교량이 타코마 대교처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람에 취약한 타코마 대교의 H형 단면, 바람을 흘려보내는 목포 대교의 유선형 단면, 두 단면을 놓고 풍동 실험을 해봤다. 먼저 H형 단면. 초속 8m의 비교적 약한 바람에도 H형 단면의 진동은 제법 컸다. 이번엔 초속 10m. H형 단면은 상하 좌우로 엄청나게 큰 진동을 보였다. 점점 더 증폭되며 멈추지 않는 발산 진동. 타코마 대교를 붕괴시킨 바로 그 진동이었다. 그에 비해 유선형 단면은 초속 100m가 넘어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교량에 진동이 발생하는 것은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 때문에 상하 진동을 보이거나 비틀림 진동을 보이게 됩니다. 유선형 단면의 경우엔 바람이 흐를 때 상면과 하면의 압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포대교는 국내 최초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철저한 풍동 실험을 했다. CFD, 유체 동역학 해석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두 단면의 공기 흐름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풍동 실험 시엔 단면의 공기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페어링을 함께 시험한다. 페어링의 디자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되는데 세모, 반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이 작은 페어링의 효과가 생각보다 놀랍다. 이 붙이는 조각을 페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이게 없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약 한 10m/s 정도의 낮은 바람에 대해서도 이 교량이 약 한 20-30cm 정도 상하로 진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진동의 주된 요인은 오는 바람이 여기서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페어링을 우리가 붙이게 되면 오는 바람이 보다 매끄럽게 이 교량을 빠져나가게 되고 아까 같은 소용돌이가 발생 안 하면서 이런 작은 조각이 20-30cm 이상의 와류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유선형 단면이나 페어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철저한 현장 중심의 풍동 실험으로 바람에 대비하고 직접 검증한 것은 바로 이 목포대교가 최초다. 목포대교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 교량 내풍공학을 이용한 교량 설계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죠. 실제로 그 지역의 바람 특성이 어떤가를 지형을 고려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 의해서 버페팅이라는 그러니까 난류에 대한 영향을 좀 더 확실하게 집어넣은 영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 거죠. 바람에도 지문이 있다. 같은 초속 10m라도 그 흐름과 성격은 서로 다르다. 교량의 단면엔 그 지역 바람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야 가장 안전한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창원에 위치한 강교 제작장. 목포대교의 상판은 콘크리트가 아닌 철제 강교로 만들어진다. 제작 비용은 콘크리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바람에 더 유리하다. 이 강교 블록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만 1달 반에서 2달이 걸린다. 길이 27m, 무게 190톤의 강교 블록. 창원 제작장에서 목포대교 현장까지의 거리는 무려 360km.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력으로 꼬박 이틀, 40여 시간을 항해해 현장에 도착한다. 강교를 가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역시 바람. 대리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특수장비로 들어올리게 되는데 그 인양 속도는 대략 초당 약 3.3cm. 바람이나 너울에 흔들리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날씨를 철저히 체크하고 선박들의 운행도 통제해야 한다. 상판을 가설할 때에는 정확한 각도로 정밀하게 접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하 좌우 각도 간격에 있어 몇 밀리미터의 작은 오차도 다음 상판이 이어지면서 수십 센티미터의 엄청난 오차로 바뀔 수 있다. 강이라는 소재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2-3일 동안에도 각도가 달라지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날 저녁
가설된 강교 내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보다 튼튼하게 접합시키기 위한 1,500개 가량의 볼트 작업이 밤늦게 계속되었다. 이른 새벽 목포. 렌즈를 의미심장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목포대교 현장의 새벽은 이들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은 주탑과 상판의 위치.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상판과 주탑의 위치가 바람과 온도에 따라 크게는 1m까지 달라진다고 한다. 다리가 살아 숨쉬는 걸까?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은 햇빛과 바람에 너무 민감했다. 지금 주탑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에 앞뒤로 거의 움직이는 진폭이 1m가 넘습니다. 콘크리트라고 해도. 그리고 그 강상판 그 교량 그 데크도 시공 중에는 위아래로 1m가 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그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뜨다 보면 동쪽에는 좀 더 온도가 높을 수가 있고 맞은편은 또 이제 온도가 별로 안 높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교량이 이제 휘어지게 되고 뒤틀려지게 되는데 그런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측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탑엔 광파기가 읽어야 하는 프리즘이 12개 달려 있다. 광파기를 통해 프리즘의 좌표값을 읽은 뒤 정확한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다시 케이블에 장력을 가해 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런 작업들을 형상관리라고 하는데 목포대교는 3웨이 케이블 공법인데다 바람이 심한 곳에 위치해 이 형상관리가 특히 까다롭고 난해하다. 접속교는 해상 교량이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목포대교의 접속교 구간은 상하행선 일체형으로 두 기둥 사이 경관장은 60m, 국내 최대 규모이다. 목포대교 접속교는 런칭 거더란 특수 장비를 이용해 19개의 조각을 한꺼번에 연결하게 된다. 런칭 거더가 19개나 되는 조각을 한 번에 가설할 수 있는 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3.1m씩 19개, 총 60m의 무게가 무려 2,000톤,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하지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 조금씩 전후방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면 대형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모두 효과적으로 가설할 수 있다. 런칭 거더가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에는 820톤이나 되는 런칭 거더의 무게도 한몫을 한다. 하지만 무거운 만큼 자칫 균형을 잃으면 한쪽으로 많은 무게가 쏠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된 세그먼트 안은 기나긴 터널이 된다. 19개의 조각이 하나의 상판, 더 나아가 하나의 교량이 되려면 조각들은 서로 단단하게 연결돼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을 텐던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익스터널 텐던이 24개, 콘크리트 내부에 인터널 텐던이 8개. 이렇게 되면 교량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가 된다. 익스터널 텐던은 그 교량의 하중을 받아주는 텐던이고요.
인터널 텐더는 그 교량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위에 지나다니는 차량 하중을 잡아주는 게 그 인터널 텐더입니다. 설치의 형태도 조금 다른데요. 그 인터널 텐더는 하부 플런지 쪽에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익스터널 텐더는 세그먼트 내부에 빈 공간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요.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목포대교는 주탑 사이의 마지막 한 조각 키 세그먼트 가설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탑과 주탑 사이 마지막 하나. 이 키 세그먼트 가설은 대교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 키 세그먼트 가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공정은 완공을 향한 마무리와도 같다. 키 세그먼트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양쪽 주탑에서 250m 가까이 길게 뻗어나와 있던 상판들도 안정을 찾고 바람의 영향도 덜 받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키 세그먼트 접합 직전이 팔이 가장 길게 뻗어나와 교량 건설에서 최고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 이제 목포대교는 가장 큰 산을 넘어 마지막 완공을 향해 바짝 다가서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광양 앞바다에선 바람을 향한 인류의 또 다른 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100% 기술 자립 한국형 현수교 이순신 대교. 주탑 높이 270m로 세계 최고. 주탑과 주탑 사이 간격인 주 경관장의 길이는 1545m로 세계 4위다. A급 태풍 2배에 맞먹는 초속 90m의 강풍에도 끄떡없는 특수 상판. 2012년 이순신 대교가 완공되면 해상교량 건설 기술의 완전 자립이라는 우리나라 토목학계와 건설업계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 해상교량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성과 섬을 연결하든지 성과 그 육지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상의 그 모든 기후 조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조건에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환경 문제라는 이걸 갖다 가능한 어떻게 덜 훼손하고 우리가 설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시공하는 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정해진 목표를 갖고서 목적을 갖다가 어떠한 그 현장 조건을 갖다가 잘 순응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주느냐가 저희 기술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환경과 함께, 바람과 함께 진화해 왔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바람을 극복할 것인가? 바람에 순응할 것인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나아가며 상생의 길을 찾아갈 때 자연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